제가 봤을 때는 지금 뭐 아무래도 뭐 인플레이션도 지금 있고 그리고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이의 전쟁도 있고 그다음에 서플라이 체인 이런 이슈도 있다 보니까 장 자체가 되게 변동성이 높은 장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궁극적으로 돈이라는 흐름을 봤을 때 결국 주식 아니면 이제 채권 쪽 둘 중에 하나로 이제 흐름이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 S&P 500의 PE 멀티플이 한 19점 몇 정도 됩니다. 한 19 초반 정도가 될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제 퍼센테이지로 환산해서 봤을 때는 그 수익률이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이 한 5.23%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반대로 지금 채권 같은 경우는 지금 10년 국채물 금리를 봤을 때 한 2.78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돈의 흐름을 봤을 때는 채권보다는 아직도 그 주식이 매력적이기 때문에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이 10년 국채 금리가 이렇게 너무 많이 오르지 않는 이상은 그런 타임 프레임 속에서는 적어도 이제 아직까지는 주식이 좀 더 유리하다라고 이제 큰 그림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물론 그러한 상태에서 이제 뭐 핵전쟁이라든가 정말 예견할 수 없는 그런 변수가 많이 터져가지고 일어난다면은 이제 단기적으로는 좀 더 이렇게 빠질 수도 있겠죠. 근데 일단 장기적인 추세로 봤을 때 여전히 주식이 여전히 과거에 비해서 매력적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약간의 그런 변동성은 항상 있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결국은 이제 우상향해 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S&P 500의 그 멀티플 전체를 봤을 때 네, 그 19 정도로 하니까 네, 그거를 이제 나누면 100%화 시켜서 나누면은 이제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이 한 5점 몇 %인데 채권 수익률보다는 이제 훨씬 한 2배 높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제 돈이 그쪽으로 갈 일은 없다는 것이죠. 보통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보고 예측을 해보고 판단을 해보면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얼추 괜찮은.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 테크 버블 때 또 그게 한 2000년도 때였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그 금리가 막 오르고 근데 그때 당시에 그 10년 채권 금리가 한 6% 정도 됐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워낙 그 PE 멀티플이 높았거든요. 한 25 정도 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100% 나누면은 한 4% 정도대가 되는 것이고 이제 그때 당시에 10년 국채 금리가 6%대였으니까 돈이 굳이 그 위험한 자산인 주식에 머물 필요가 없는 것이죠. 훨씬 더 안전한 국채 쪽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주가가 폭락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장기 프레임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안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도끼님 혹시 한국 시장은 좀 어떠실 것 같아요? 한국 시장은 저도 한국 시장을 오래 해봤는데 워낙 변동성이 높고 아무래도 그 기업의 퀄리티 자체 뭐 다 안 좋은 건 아니지만 기업 자체가 또 미국에 비해서는 좋은 기업이 또 상대적으로 적은 것 같아요. 또 그리고 또 그 시장 자체가 또 이제 미국은 전 세계 인원들이 다 투자하는데 한국은 또 한국 사람들만 또 투자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조금 더 저는 이제 미국장을 좀 더 선호합니다. 선호하시는 아무래도 거예요. 또 사람들이 또 그 저축을 할 때도 사람들이 이제 미국의 경우는 다 주식 베이스로 하지만 한국은 좀 더 부동산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기본적인 그 베이스 자체가 좀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책의 제목이 도끼와 함께하는 미국 주식 어디에 투자할까인데 혹시 그럼 한국 주식에는 투자를 거의 안 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한국 주식은 그 좋은 기업들만 투자하고 있어요. 하고 주로 있으세요? SK 하이닉스 그쪽으로만 계속 투자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요? 네. 그 메모리 반도체 쪽.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좀 그게 더 편한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미래를 봤을 때 이제 무조건 발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산업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 또 SK 하이닉스는 이렇게 또 이렇게 그 출렁거리는 게 좀 있거든요. 시클릭한 기업이다 보니까 뭐 그리고 한국장이 제가 경험해 봤을 때는 장기 투자로 하기에는 조금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더 약간 변동성이 있으면서도 뭐 고평가랑 저평가를 봤을 때 고평가할 때는 좀 약간 분할 매도를 해주고 저평가할 때 좀 사주고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좀 그 파도를 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좋은 기업들을 위주로 해서 안 좋은 기업은 계속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SK 하이닉스를 좀 중심으로 또 뭐 어느 정도는 뭐 보유를 할 수 있지만 좀 이렇게 시크릿컬하게 그 순간순간 맞게 매수 매도를 좀 하면서 맞습니다. 그러면 또 SK 하이닉스를 언급해 주셨으니까 국민주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를 또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왜 삼성전자는 투자를 안 하시는 건가요? 근데 삼성전자의 경우는 그러니까 SK 하이닉스는 이제 그 디램이랑 랜드 주로 그쪽으로만 다 포커스가 돼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투자를 할 때 그 매출액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다 봐야 되는데
삼성전자는 이제 메모리 쪽도 하고 있고 뭐 이렇게 뭐 핸드폰 쪽 뭐 다양한 쪽을 다 두루두루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이게 뭐 하나가 터졌을 때 세게 오르기도 힘들고 그래서 세게 떨어지기도 힘들고 좀 되게 느릿느릿한 종목이라고 나할까요? 그래서 종기업이면 확실한데 아무래도 이제 정말 많은 돈을 넣지 않는 이상은 만족스러운 수익이 나긴 힘든 종목이라 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어느 정도 뭐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도 뭐 좀 상대적으로 적은 돈을 갖고 조금 더 높으면서도 안전한 기업을 투자한다면은 전 SK하이닉스가 조금 더 낫다 생각해서 그쪽으로 좀 더 투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삼성전자를 좀 보는 시각이 한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부가 너무 다양하니까 뭐 가전도 있고 막 뭐 앞으로 로봇도 한다고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뭐 파운드리도 하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다양해서 이제 뭐 어느 한쪽에 이렇게 좀 투자하기가 좀 어렵고 변동성이 낮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게 이 자체가 포트폴리오라서 그렇죠. 변동성이 작고 또 앞으로 뭐 기회도 신사업 진출하면서 또 가능성을 볼 수도 있는 거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 중에서 약간은 이제 뭐 전자 쪽으로 전자가 그거였나요? 메모리 쪽이요? 그러니까 약간은 이제 그러니까 그 안정성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한 사업에 집중하는 그런 걸 좀 더 선호하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좀 상대적으로 적은 돈으로 조금 더 안전하면서도 많은 수익을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좀 더 이제 SK하이닉스 쪽으로 좀 더 에셋이 좀 더 집중되어 있는 쪽으로 이제 투자를 했기 때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요, 혹시 지금 이제 좀 주가가 지지부진하고 오늘도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그렇죠. 혹시 이렇게 바닥을 알 수는 없겠지만 좀 이게 바닥에는 가깝다. 뭐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바닥을 이게 정확히 언제부터 이게 튀어오른다, 그건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거든요. 근데 일단 차트적으로 보면은 이제 뭐 RSI 이런 걸 보면은 이제 뭐 과매수, 과매도 이런 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RSI가 이제 한 30 이하로 떨어지면은 단기적으로 그걸 과매도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과매도일 때 이제 뭐 분할 매수적으로 나가야 되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이게 바닥을 찾으려면은 밸류에이션 상으로 먼저 저평가일 때 사야 합니다. 근데 그 저평가의 기준이 아시겠지만 이제 뭐 PE 멀티플, 뭐 PS 멀티플 또는 뭐 EV 세일즈, 뭐 EV EBITDA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뭐 DCF 밸류에이션도 있고 되게 많은데 이제 그런 거에 종합적으로 다 저평가라고 가리킬 때 이제 그때 이제 일반적으로 저는 좀 매수를 하거든요. 그리고 또 뭐 예를 들어서 뭐 하나의 특정 기업이 있는데 그 특정 기업이 보여주는 그 PE 멀티플이 역사적으로 보여줬던 그 PE 멀티플이 평균적이 있습니다. 평균 3년에서 5년 동안 보여줬던 뭐 평균 PE 멀티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PE 멀티플은 매일매일 바뀌니까요. P가 이제 시가총액이니까 이제 분자에 있는 그 시가총액에 따라서 계속 PE 멀티플이 바뀌는데 그 평균적으로 보여줬던 그 PE 멀티플 대비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PE 멀티플이 낮으면은 일단 그때부터는 좀 저평가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특정한 기업이 위치하고 있는 그 산업에 있는 그 기업들이랑 경쟁사들이랑 비교해가지고 또 이게 저평가인지 고평가인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투자하고 있는 기업의 성장률 이런 것들과 다 비교했을 때 저평가이면은 그때부터 이제 분할 매수를 해나가면은 이제 그나마 좀 바닥에 가까워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도끼님께서 만약에 그 저평가 주식이 이렇게 종합적인 그런 지표로 딱 했을 때 딱 크로스로 체크가 되는 그게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도끼님께서는 분할 매수를 어떻게 하세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만약에 1,000만 원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요. 일단 내가 처음에 넣었을 때 이제 이 돈으로 나올 수 있는 수익이 마음에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1,000만 원이 있다 하면은 500만 원 정도를 먼저 넣어서 절반을 넣어서 또는 조금 더 조심한다면 한 40%만 넣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수익이 뭐 10% 난다, 20% 난다고 해도 만족이 될 수 있는 그런 수익이란 말이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또 뭐 추가적인 뭐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이벤트, 이처럼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런 전쟁, 장기전 뭐 이런 걸로 인해서 더 떨어진다 하면 거기서 좀 더 이제 뭐 500만 넣었는데 그래서 100만 원씩 넣어가는데 1, 2% 떨어질 때마다 넣는 게 아니라 한 뭐 4, 5% 떨어질 때마다 100, 그렇게 넣어서 이제 또 한 번 또 이렇게 횡보할 때 또 100 그렇게 넣으면은 이제 조금 더 밸런스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거의 뭐 한 5번에 걸쳐서. 그래서 뭐 한 3, 4번에서 이제 5번 하다가 또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터지면은
이제 그때는 또 추가로 넣는 거죠. 네, 그리고 신용대출 마이너스 그렇게 대출로. 한다던가. 네. 결국은 근데 이제 그 투자하는 기업이 장기적으로 이제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기업들을 위주로 해야 시간 문제라고 봅니다. 그 되게 그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신 것 같아요. 그 50%를 넣었을 때 네. 그게 뭐 40%가 될 수 있고 50%가 될 수 있지만 네. 아무튼 그만큼으로도 네. 바로 상승했을 경우에 만족할 만 해야 된다. 어느 정도는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너무 잘게 또 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잘게 썰면 또 이게 조급해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만족할 수 있는 수익을 생각하고 이제 넣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보통 뭐 3분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거를 네. 조금 더 길게 볼 수도 있는 거고. 네네네. 그렇죠. 그건 정말 이제 본인이 갖고 있는 그 본인이 만족할 수 있을 만큼 그런데 너무 이게 부담이 될 정도로 또 하면은 또 위험해지기 때문에 버틸 수가 없거든요. 네. 또 떨어지면 또 그리고 또 한쪽에 너무 집중 안 하면 다른 게 오르면은 또 그게 또 이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분할 매수법에서는 진짜 그 자기만의 스타일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그냥 처음에 몰빵하고 신경 안 쓰겠다는 분도 그런 있고, 분도 있죠. 또 어떤 분은 그냥 그 이렇게 뭐 5%가 아니라 뭐 10% 15% 선에서 팍팍 들어가시는 분도 있고. 그렇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몰빵을 해버리면은 딴 게 오를 때 안 오르면은 힘들더라고요. 그러셔서. 네, 그래서 저는 하나의 몰빵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평소에 이렇게 투자를 하실 때 현금은 좀 이렇게 일정 부분 갖고 계시나요? 네, 현금도 갖고 있는데 이건 좀 약간 힘들어요, 사실. 현금을 갖고 있으면 넣고 싶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한국이랑 미국을 두 개 투자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에서도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투자를 그냥 현금이라고 제가 보고 있고요. 미국을 이제 그냥 투자처라고 좀 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점점 안 좋아지면은 좀 이렇게 넣기도 하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걸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심해지면은 한국에서 팔아서 이제 넣을 수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도 위험하게 투자 안 하고 있는 상태죠. 그렇군요. 네. 그럼 도키님께서 이렇게 이제 미국 시장과 한국 시장을 좀 이렇게 진단을 해주셨는데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 저평가 뭐 섹터나 뭐 주식이나 이게 좀 보이세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반도체 쪽이 정말 저평가인 것 같아요. 네, 근데 반도체도 그냥 뭐 통틀어서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반도체 내에서도 또 이제 저평가 종목이 있다 생각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마이크론이 또는 퀄컴도 저평가라고 보는데 그 중에서 전 마이크론이 전 더 저평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저평가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뭐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마이크론이 이제 하고 있는 산업을 먼저 파악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D램이랑 낸드인데 D램에서의 매출이 한 70%, 그다음에 한 30% 정도가 낸드. 이건 다 SEC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컨트롤 F에서 레비뉴 치면은 다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냥 분수만 하면 되니까요. D램과 낸드 쪽의 흐름을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D램이 이제 그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D램 쪽을 잘 봐야 되는데 우선은 이제 그 D램이 사용되는 그런 그 사용처를 보면은 기본적으로 30%가 서버 쪽이고요. 그다음에 핸드폰이 30%고 PC가 15%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주로 저희들이 봐야 되는 부분은 이제 서버 쪽이랑 이제 핸드폰 쪽이죠. 근데 핸드폰이 지금 4G에서 5G로 넘어가면서 이제 그 핸드폰 안에 들어가는 뭐 D램이 한 1.5배로 더 많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낸드는 한 2배 정도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5G 핸드폰에는요. 근데 전체적인 그 세계적인 그 핸드폰의 양은 거의 비슷한데 4G에서 5G로 바뀌는 그 전환율 자체는 우상향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이제 D램과 더 많은 낸드가 필요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의 축을 자랑하는 게 이제 서버 쪽인데 서버의 경우는 지금 이제 클라우드 이런 거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아마존의 그런 캐펙스 그래서 주로 예산, 아마존의 예산, 그다음에 뭐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그다음에 구글의 구글 클라우드 이런 거 보시면 전부 다 그 예산 쪽이 다 이제 그 클라우드 쪽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얘네들은 예산을 다 그쪽으로 맞춰놨으니까 클라우드에 돈을 많이 투자하고 있구나라는 게 나오고요. 그리고 2021년에도 많이 투자를 했지만 2022년에도 그런 투자를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우선은 서버 쪽이랑 그다음에 핸드폰 쪽의 수요는 세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런 부분도 있고 그거 이제 좀 미래 전망 쪽을 거시적으로 본 거고 미래 전망 쪽을 한번 봤으니까 이제는 기본적으로 그
이런 미래 전망이 실제로 주가에 반영이 돼 있냐 없냐 이걸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미래 전망이 전부 다 주가에 반영이 돼 있으면은 제가 들어간다고 할지언정 늦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게 전망을 봐야 되는데 이걸 밸류에이션을 통해서 보거든요.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저평가돼 있으면은 아직 반영이 안 되는 거고 고평가돼 있으면 이제 반영이 다 이미 돼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마이크론의 경우는 한 P 멀티플이 지금 한 8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8 정도입니다. 그래서 낮아 보이네요. 그 자체만으로도. 네, 자체만은 낮아 보여요. 사실 15 정도가 기준이라 보는데 8이면 정말 낮은 거거든요. 근데 그 마이크론의 뭐 순이익 뭐냐면 P 멀티플은 EPS인데 EPS는 순이익으로 나오는 거니까 순이익을 보시면 순이익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 발행된 주식의 양은 또 좀 줄어가고 있고 하다 보니까 EPS는 계속 성장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주가가 그 시가총액은 지금 오히려 지금 조정을 받으면서 떨어지고 있으니까 P 멀티플은 낮아지는 것이죠. 네. 그래서 P 멀티플은 지금 한 8밖에 되지 않고 주변 기업들이랑 비교해도 굉장히 낮으면서 마이크론이 평소에 역사적으로 보여주었던 평균 P 멀티플 대비해서도 굉장히 지금 저평가 상태입니다. 거기다가 마이크론이 지금 앞으로 보여줄 수 있는 P 멀티플 EPS 성장률이 2022년, 2023년, 4년이 거의 한 20%에서 30%가 넘습니다. 계속. 네. 매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물론 이거는 이제 그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예상을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애널리스트들이 뭐 한 명이 하는 게 아니라 뭐 17명, 20명이 예상을 합니다. EPS의 성장률이 어느 정도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는데 뭐 그게 한 20%에서 30% 정도는 2024년까지 이어지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보통 그 피터 린치가 이제 말한 부분이 이제 그 기업의 밸류에이션을 볼 때 P 멀티플과 성장률이 똑같으면은 이제 사도 괜찮은 가격이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특히나 그게 더 성장률 대비해서 P 멀티플이 더 낮으면은 저평가인 것이고 성장률 대비해서 P 멀티플이 높으면은 고평가라고 하는 이게 바로 그 사실 PEG랑 똑같아요. PEG가 1인데 1 이상이면 고평가, 1 이하면은 저평가인데 이제 그게 이제 P 멀티플과 이제 그 성장률을 이제 같게 본 것이죠. 근데 지금은 이제 마이크론의 경우는 지금 이제 그 P 멀티플이 앞으로의 성장률 대비해서 너무나 적고 또 그 PEG가 지금 1도 안 됩니다. 아마 0.7인가 되게 낮습니다. 그러다 그게 보니까 책에서 1점 몇 가지 괜찮다고 한 것 같기도 한데요. 네. 1.1인가 1.2. 네, 그렇죠. 이제 그 아마 요즘은 조금 더 뭐랄까요, 좀 더 이제 산업의 성장이 더 좋아지고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약간 그 바가 올라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좀 약간 트래디셔널하게 좀 최대한 그 보수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1 아래는 저평가, 1은 적합하다, 1 이상은 조금 고평가 이렇게 보는데 마이크론은 지금 되게 그런 면에서는 되게 저평가인 것이죠. 여러 지표를 이렇게 교차해서 봐도 네. 저평가 같네요. 네. 그리고 뭐 P 멀티플뿐만 아니라 P 멀티플, PS 멀티플 뭐 그다음에 뭐 캐시플로우, 현금 흐름으로 봐도 그렇고 뭐 매출액으로 봐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엔터프라이즈 밸류 대비해서 봤을 때도 그렇고 거의 모든 지표가 다 지금 저평가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만약에 현금이 좀 여유가 있다면은 네.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분할 매수를 들어가도 괜찮아 보인다. 네, 저라면은 들어갈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저라면입니다. 왜냐면 제가 이걸 사실 얼마나 많이 공부를 하고 또 내가 투자를 할 때 이 근거가 맞냐에 따라서 이걸 버틸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 맞아요. 그리고 뭐 물론 지금 사실 뭐 우크라이나 이런 전쟁도 있고 거기다가 또 중국의 락다운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지금 그 반도체 수요를 지금 좀 억누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락다운이 풀리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사실 외적인 이슈거든요. 외적인 이슈가 다 풀리면은 이제 당연히 기업의 펀더멘탈은 그대로인데 외적인 부분이 풀리니까 이제 더 주가에게는 좋은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죠. 아유, 도키님께 감사하죠. 왜냐하면 이게 보통 이제 일반인 분들은 네. 이런 걸 볼 시간이 없죠, 사실. 그쵸, 그리고 이렇게 그쵸. 분석하기도 어렵고. 근데 이런 거를 이제 발굴해 주셔가지고 얘기를 던져주는 거니까요. 네. 대신 정말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도키님의 말을 듣고 그냥 이게 좋다더라 해서 하면 안 되고 본인이 진짜 또 다시 봐서 확신을 얻은 상태에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예. 정말 맞습니다. 진짜 아이디어의 단초를 한번 어떤 기업을 봐라 이거에 단초를 주신 거라고 생각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도끼님 지금 시점에서 보통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이렇게 좀 얘기를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아까 SK하이닉스 좋다고 하셨는데 SK하이닉스는 요즘 좀 어떤가요? SK하이닉스도 그 마이크론이랑 똑같습니다. 사실. 아, 그래요? 네, 이게 사실 디램 쪽에서는 올리고폴리 해가지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세 개가 다 지금 시장을 먹고 있거든요. 근데 시장의 비율은 거의 비슷해요. 물론 마이크론이 좀 살짝 적긴 한데 그래도 시장의 비율은 거의 제가 봤을 땐 비슷비슷하더라고요. 근데 두 개 그 SK하이닉스 또한 그 마이크론과 비슷하게 지금 이제 뭐 중국의 락다운과 함께 수요가 지금 억눌러지면서 지금 주가가 좀 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도 있고, 사실 기본적으로 이제 애널리스트들의 리포트를 보면은 떨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거의 PC 쪽에서의 그런 수요가 떨어지고 있다라 하면서 지금 떨어진 이렇게 좀 그 타겟 프라이스를 좀 낮춥니다. 근데 사실 아까도 그 PC가 그 전체 디램 사용처에서 대비해서 15%밖에 차지하지 않는데 서버 쪽이랑 그다음에 모바일 쪽이 합쳐서 60%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PC 쪽에서 집중해야 될 게 아니라 그런 그 외에 있는 수요가 지금 계속 높아지고 있거든요. 휴대폰 서버.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쪽으로는 굳이 관심을 두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러시군요. 그러면 좀 든 생각이 그 조금 이렇게 팔지 않고요. 조금 더 좀 이렇게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그냥 삼성전자 같은 데다 그냥 묻어두는 것도 괜찮아 보일 수 있을까요? 네, 저는 괜찮다 생각합니다. 물론 버틸 수만 있다면요. 이게 너무 느려가지고. 느려서. 처음에 다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지금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한 1년 지났는데. 그렇죠. 처음엔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리고 보통 넣어두겠다 할 때가 보통 아마 한 삼성전자가 많이 올라갔을 때쯤에 다들 그런 생각 하시더라고요. 근데 떨어질 때 사면은 좀 더 낫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삼성전자도 약간 뭐 저평가 구간에 들어와 있다라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이게 주식이 많이 떨어지는데 삼성전자는 되게 견고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상대적으로 좀 더 안전하고 게다가 배당도 주잖아요. 오르지도 않았고. 네. 혹시 마이크론도 배당을 주나요? 마이크론은 조금밖에 안 줍니다. 거의 1%도 아직 안 줍니다. 그래서 마이크론으로 배당을 좀 예상하긴 좀 힘들고 좀 이렇게 기대하기는 힘들고요. 차라리 뭐 퀄컴이라던가 뭐 그런 기업들은 2% 넘게 주거든요. 최근에도 이제 퀄컴은 또 배당금을 또 10% 올리기도 해서 한 주당 한 0.75달러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2% 정도 받으면은 또 나쁘지도 않다 생각합니다. 그 마이크론은 그 SK 하이닉스랑 좀 비교했을 때 그 분야는 비슷한데 하나는 미국, 하나는 한국이잖아요. 네, 그렇죠. 이것도 약간 사이클을 타면서 투자를 해야 되나요? 마이크론인데 확실히 SK 하이닉스나 마이크론은 확실히 그 시클릭한 기업이에요. 아무래도 이게 그 가격에 따라서 바뀌거든요. 이 ASP라 해서 Average Selling Price라고 하는데 평균 그 판매 가격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제 그 가격이 얼마나 많이 그 반도체를 만들어내 가지고 그게 유통되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많이 만들어내서 유통되면은 이제 그 고객 기업들이 이걸 다 쌓아놓으니까 굳이 이제 살 필요가 없으니까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주가도 같이 떨어지고요. 반대로 이제 수요 대비해서 고객 기업들이 많이 유치를 못 해놓으면은 많이 사야 되니까 그게 올라가가지고 주가도 함께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가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보시면 지금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이슈 때문에 지금 웨이퍼 그 팹 그 반도체를 만드는 그 공장 어떤 기업이 있죠? 그 ASML과 같이 그런 기업들이 그 장비를 많이 못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이슈 때문에 그런 장비를 많이 못 만들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그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설 자체가 좀 이제 올라가지 못하는 거죠. 그게 많아야 이제 반도체가 메모리가 많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 그 장비 자체가 적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반도체의 숫자 자체는 좀 많이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키옥시아랑 그 다음에 그 웨스턴 디지털 쪽에서도 뭐 불이 나가지고 생산에 좀 차질이 생기기도 했고요. 뭐 그런 부분 때문에 일단은 지금 반도체 가격 자체는 지금 좀 높은 편입니다. 네. 네. 그러면 도키님께서 마이크론 얘기해 주시고 퀄컴도 얘기해 주셨는데 퀄컴도 괜찮아요? 네, 퀄컴도 좋죠. 저는 사실 퀄컴도 지금 되게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배당금도 2% 주고 그다음에 퀄컴이야말로 사실 그 4G에서 5G로 넘어갈 때
그거의 강자거든요. 되게 큰 강자거든요. 그 이번에 휴대폰 갤럭시 S22도 퀄컴이 많이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이거 좋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네, 전 되게 스냅드래곤 되게 좋죠. 전 퀄컴도 되게 좋은 분야를 생각합니다. 삼성전자가 좀 더 힘을 냈습니다. 그렇죠. 네. 삼성전자도 지금 되게 저평가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 중국에서의 그런 이제 락다운이 좀 풀리고 그다음에 그 외적 이슈인 그런 뭐 전쟁 이런 것들 좀 풀리면은 또 함께 올라갈 거라 저는 봅니다. 네. 이거 사전질 문제 좀 없던 내용이라. 네. 근데 이제 또 하나 좀 여쭤보면 혹시나 그래도 있으실 것 같아서 의견이 그 인텔 같은 경우는 한번 여쭙고 싶은데. 인텔요? 미국이 또 막 인텔을 이제 좀 정부 차원에서도 많이 많이 지지해주고 있죠. 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인텔은 좀 어떻게 보세요? 네, 인텔은 지금 되게 싸거든요. 지금 밸류에이션 보시면 너무나 쌉니다. 근데 이게 지금 지금 들어간다 해서 이게 오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정부 차원에서도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고 인텔이 지금 아마 오하이오 쪽에다가 이제 100빌리언 달러 정도를 투자하고 있거든요. 하기로 했고 그다음에 또 독일 쪽에다가도 이제 20빌리언 달러를 시작해서 이제 그것도 한 100빌리언 달러까지 투자한다라는 그런 계획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을 봤을 때 이제 최대한 이제 TSMC를 넘으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제 미국 쪽에서 밀어주고 있고 뭐 엔비디아도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 기업도 뭐 인텔이랑 나중에 일을 할 수도 있다라고 이제 언급을 했고 그리고 또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점점 그 러시아와의 그런 그 갈등과 함께 어떻게 보면 지오폴리티컬 이슈가 되게 커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지정학적인 그런 이슈들. 지정학적인 이슈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 기업 자체적으로는 이 되게 중요한 이 반도체 자체를 자국으로 갖고 와야 되겠다라는 그렇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인텔에다가 좀 밀어주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근데 사실 인텔 그건 이제 외적인 부분이고 내적인 부분을 보면요. 그게 핵심이죠. 네, 그게 매출은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계속 매출액은 계속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매 분기마다 계속 우상향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그 R&D의 비중을 보시면요. 사실 그 R&D 비중이 되게 큽니다. 인텔은. 그게 아마 그 엔비디아랑 그 다음에 그 AMD의 매출을 합친 것보다 그 지금 투자하고자 하는 그 R&D의 그 비중이 더 크다고 제가 계산을 했었거든요. 제가 예전에 계산을 해봤는데 더 컸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R&D 비중이 굉장히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실패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뭐라도 나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런 R&D 비중이 크다 보니까 캐펙스가 이게 예산이 큽니다. 되게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크면은 그 기업의 그 잉여 현금 흐름인 그 프리 캐시플로우가 아무래도 낮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모든 주가가 사실 그 프리 캐시플로우 기반으로 해서 평가가 되는데 그게 좀 낮다 보니까 아마 지금 2021년인데 한 3, 4년까지는 좀 힘들 수도 있는데 실제로 그런 이제 R&D나 뭐 그런 캐펙스 부분이 실제로 성과를 내가지고 빛을 발휘할 때가 한 2025년쯤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애널리스트들도 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쯤에는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합니다. 근데 정말 장투를 할 수 있으면은 괜찮지만 지금 엄청 싸게 살 수 있는데 근데 또 배당금도 주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인텔은 한 몇 퍼센트 주나요? 인텔은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 아마 3% 정도 줄 거죠. 네, 꽤나 줄 겁니다. 네, 지금 워낙 주가가 싸기 때문에. 네, 이게 근데 너무 빨려내는 것 같아요. 말씀을 너무 잘하셔가지고요. 어떻게 그렇게 그 숫자와 이렇게 해가지고요. 객관화시켜서 잘 설명을 하시는지. 근데 그렇게 해야 제가 또 그 스스로가 납득이 되더라고요. 이게 그냥 무슨 이슈 때문에 사야 되고 하면은 그 이슈가 사라지면은 근거가 사라지고 하니까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그 숫자랑 그 다음에 뭐 외적인 이슈랑 뭐 리스크 이런 거랑 다 보고 좀 꼼꼼히 투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 파운드리 쪽에서 그 삼성전자, TSMC, 인텔 이제 삼강구도가 많이 펼쳐진다고 했을 때 삼성전자 괜찮을까요? 근데 일단은 지금 제가 그 보니까 TSMC가 너무 세가지고 삼성전자가 잘할 수 있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너무 TSMC가 압도적으로 그 시장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수율도 좋더라고요. 네, 수율도 좋죠. 근데 삼성은 좀 제가 듣기로 수율이 좀 부족한 걸로 알고 많이 있습니다. 떨어지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그래도 안타깝긴 합니다만 뭐 삼성 워낙 잘해 왔으니까 그리고 지금 저평가니까요. 이게 사실 그 기업의 실적 대비해서 저평가면은 투자자 입장에서 먹을 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봤을 때는 전 지금도 괜찮은 생각합니다. 지금 너무 싸니까요, 삼성전자. 와, 오늘 반도체 한번 주요 기업들에 대해서 너무 깊은 공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들 피할 때 사야지. 다들 환호할 때는
그 사지 말라고 워렌 버핏이 또 네. 하는 것처럼 기업의 실적이 좋은데 주가가 떨어지면은 그건 좀 장기 투자 해볼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아, 네. 그러면요, 도끼님. 네. 한 그 정도 말씀해 주실 수 있고, 네. 혹시 뭐 다른 영역이나 뭐 다른 기업들은? 이거, 인도 쪽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나쁘지 않은 부분이라 생각해요. 아무래도 네. 인도의 중산층이 성장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네. 이게 1995년, 2000년, 그다음에 2030년 이렇게 봤을 때 중산층이 이제 성장하는 속도가 2030년이 거의 한 70% 됩니다. 거기 인도가 지금 인디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인디아요. 아, 이게 미국 시장에서, 한국 시장에서 이제 인도부터 보시는 거군요. 미국 장에서, 이제 투자를 할 때, 이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인도 기업들도 있거든요. 그러시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아무래도 포트폴리오를 관리함에 따라서 조금은 좀 이렇게 분산을 시키기 위해서 네. 정말 장기적으로 투자한다고 했을 때는 뭐 인도에 있는 은행 또한 나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워낙 성장이 빨리 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약간 뭐 개발도상국이라고 해야 되나 중진국 뭐 이런 데서는 사실 금융주도 되게 좋잖아요. 네. 식료품 이런 주도 좋고. 네네네. 그런 차원에서 인도에 그런 금융주들이 괜찮아요. 네. 제가 최근에 봤던 종목은 HDB 해가지고 그 은행 기업이 이제 매출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도 사람들이 로언, 대출을 하는 비율도 계속 늘고 있고, 그다음에 예금을 넣는 비율도 계속 늘고 있고 하다 보니까 그로스 마진율, 순이익, EPS, 매출액 다 지금 좋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업의 펀더멘탈은 되게 강한 것 같아요. 네. 기본적으로 체력은 되게 강한 것 같은데 그와 동시에 이제 매크로적으로 지금 인도의 중산층 속도가 워낙 지금 빨리 성장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사실 뭐 구글에서도 그다음에 페이스북에서도 아마존에서도 다 지금 인도에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 이제 그런 부분은 좀 약간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좀 약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에 있는 기업을 언급해 주시니까 책에서 브라질인가요? 남미의 메카도 리브레? 네, 메카도 리브레 있죠. 그것도 이렇게 분석해 주신 게 생각이 나네요. 네, 맞습니다. 메카도 리브레도 있죠. 남미의 아마존. 네, 맞습니다. 그건 사실 한 번 분석하고 이제 너무 깊게까지는 또 제가 나가지 않은 부분이라 가지고 반도체에 대비해서는. 네. 어떻게 다 보시는 거군요. 네, 최대한 여러 개를 보면서 좀 더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 없나 보고 있고 또 원유 쪽도 이제 보기도 했었죠. 원유 쪽도 보면서 지금 상태에서는 어떤 게 더 좋은가 두루두루 또 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도끼와 함께하는 미국 주식 어디에 투자할까 진짜 정말 많은 기업들이 상세하게 분석돼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언급한 거는 정말 극히 일부고 꼭 책을 통해 가지고 그런 것도 한번 보시고 기업을 이렇게 접근하고 이렇게 분석을 해서 투자하는 거구나. 네, 맞습니다. 그렇게 공부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런 이슈가 있을 때마다 자산 축소, 그러니까 연준의 밸런스시트 축소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이슈가 많이 남아 있거든요. 악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이슈가 많이 남아 있는데 여태까지 아마 구글에다가 reasons to sell이라고 치면은 여태까지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던 그런 악재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전쟁은 여러 번 있고요. 그래서 계속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장기적으로 보면은 계속 우상향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세계 2차 대전, 세계 2차 월월 2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까지 낙폭을 한 그런 횟수만 본다면 한 26번이 있었습니다. 근데 26번 중에서의 평균 하락률이 한 13.3%인가 됐었어요. S&P 500 기준으로요. 그래서 아무리 폭락을 많이 해도 평균적으로는 13.3% 정도가 이제 폭락의 평균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근데 평균이 아니라 정말 심하게 떨어질 때는 한 20%까지. 그래서 여태까지 월월 2 이후로 지금까지 26번의 폭락이 있었는데 평균은 13%고 많이 떨어지면 한 20%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악재가 있다 한들 S&P 500이 13% 정도 떨어지면은 그때가 좀 떨어졌구나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20% 가까이 떨어지면은 이건 정말 많이 떨어졌구나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이제 그때는 좀 이제 평소에 이제 좀 봐왔던 그런 기업들, 좋은 기업들 위주로 해서 좀 이렇게 좀
줍줍을 하면은 그게 훨씬 더 좋은 대응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그러니까 거시 변수 하나하나를 보는 것도 뭐 볼 수는 있겠지만 네. 결국은 그 지수 자체를 그냥 봐서 네. 13.3에서 20% 사이 이렇게 보면 된다. 네, 왜냐면은 여태까지 심플하네요. 그 reasons to sell 보시면은 그 그림으로 이렇게 치면 나옵니다. reasons to sell 보시면 그 수십 가지는 모르지만 수십 가지의 그런 악재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프로 나와 있는데 이때는 뭐 때문에 떨어지고 이때는 뭐 때문에 이게 엄청 많거든요. 그게. 그렇구나. 근데 결국 그런 이제 하나의 악재일 뿐이고 그런 흐름 속에서 봤을 때는 이제 저희들은 오히려 대응을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몇 프로 떨어졌을 때 조금 더 이제 봐야 된다. 어차피 주식을 사야 되는 어차피 거니까 이제 주식을 사서 팔아야 되는 게 이제 투자들의 이제 목적이니까요. 또 뭐 당연히 이제 Fear and Greed Index도 참고할 수도 있고요. 또는 뭐 S&P 500의 그 PEG 지수가 1 이하면은 정말 저평가입니다. 그때는 PEG가 1 이하일 때 S&P 500 전체 기준으로 봤을 때요. 그럴 때 사면은 아마 조금 더 바닥을 찰 수 있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네, 너무 심플하신 것 같습니다. 네, 또 그 머릿말에 보니까요 책에서 네. 되게 눈에 들어오는 구절이 있는데 이제 이거는 이제 거시 변수가 아니라 차트.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남들보다 조금 더 차트에 친숙했기에 차트를 통한 주식 투자를 시도했다. 그렇게 밤마다 각종 그래프를 뒤지며 차트가 좋은 기업을 찾아다녔다. 하지만 차트가 좋은 기업은 이내 차트가 나빠지면 그만이었다. 차트 분석을 통한 투자는 리스크를 줄여주었지만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았다. 정말일까요? 네, 제가 이제 그 단타했을 때의 수익이 있고 장기 투자를 했을 때 수익률을 비교해 보니까 확연히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익률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벌어들인 그 수익 자체를 봤을 때도 이게 뭐 샀다 팔았다 했을 때는 그때 그날은 좋지만 물려가지고 또 그걸 손절을 했을 때가 상쇄되면서 좀 안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차트라는 부분이 이게 정말 딱 좋은 차트니까 내가 들어가야지 하는데 그 차트에 이게 갑자기 이렇게 어떤 특정한 악재로 인해서 떨어지면은 흐름이 확 바뀌어 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부터는 이제 물리는 거고 그 근거가 이제 만약에 차트 하나였다 하면 이제 버티기가 되게 힘든 거죠. 그래서 만약 차트 이외에도 차트가 안 중요하다는 건 아닌데 차트도 중요하고 뭐 여러 가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외적 변수라던가 그다음에 내적 뭐 기업의 펀더멘탈 거기다가 이제 그 기업의 밸류에이션 이런 부분을 전부 다 봤으면은 차트가 떨어진다고 해도 뭐 차트를 보고 뭐 저항선에 좀 닿았을 때 분할 매수로 하고 또 RSI가 또 30 아래면은 또 분할 매수로 하고 뭐 이렇게 좀 대응을 할 수 있는데 그 차트만 보면은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마치 뭐 셀트리온이나 헬스케어 이쪽으로 보시면은 되게 많이 떨어지긴 했거든요. 근데 이게 참 어려운 거죠. 그렇게 보면. 그러니까 차트 분석만으로는 이게 너무 이게 그 주가의 흐름을 예측한다는 거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너무 변수가 많고 특이사항도 많고. 그리고 또 버티기도 힘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올라가면은 좋은데 이게 차트를 보고 넣어서 이제 올라가면은 좋은데 이게 떨어져 버리면은 또 이제 망가지기도 하고 또 예를 들어서 또 차트적으로 봤을 때 이제 뭐 골든 크로스 해가지고 이렇게 뭐 1, 2, 3, 4 그쵸? 한 5번 연속으로 올랐다 하면은 이제 좀 팔아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거든요. 근데 또 올라가요? 또 올라가기도 하고 또 내가 팔면 올라가기도 하고 또 이제 너무 이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 자기의 기준이 차트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지금 이 기업이 저평가인지 떨어지면 더 살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어야 되고요. 떨어지면 더 살 수 있어야 나중에 더 오르면 또 돈을 더 벌 수 있으니까 뭐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되고 그래야 이제 조금 더 이제 좀 더 편안하게 주식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계속 볼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재무 뭐 저평가 그리고 그런 인덱스 지수의 그 낙폭, 차트의 뭐 뉴스 같은 뉴스란 재료까지 뭐 이런 식으로 종합적으로 해서 주식을 사는 게 좋고 어느 한쪽을 좀 맹신하면 안 된다. 너무 하나의 그런 지표만 맹신하는 게 아니라 전 기본적으로 그 기업 자체를 봐야 한다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약간 바텀업 쪽에 뭐 포션으로 한 40% 정도 그렇죠. 바텀업 쪽으로 거의 바텀업이죠. 그러시군요. 그러시면은 이게 뭔가 이렇게 지수가 계속 좀 떨어질 때도 바텀업으로 좀 접근을 해서 사시는 편이세요? 지수가 떨어져도 기업이 계속 그 실적을 잘 만들어주고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 뭐 어닝콜도 들어봅니다. 어닝콜도 들어서 뭐 컨퍼런스 콜 들어서 뭐 요즘에 뭐 좋게 말해주거나 뭐 앞으로의 전망이 밝다 하면은
저평가면 오히려 조금 더 사가지고 이제 미래를 도모하는 거죠. 그게 딱 맞아떨어졌던 게 이제 옥시덴탈 그런 게 이제 좀 원유주들 다들 이제 친환경 쪽으로 다 볼 때 원유주 이런 것들이 되게 돈도 잘 벌고 있었고 부채도 좀 줄여나가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점점 펀더멘탈이 좋아지는데 이제 그런 기업에 집중을 하다 보면은 사실 뭐 외적 이슈가 어떻든 저떻든 조금 더 집중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네. 그 도끼님 만약에요, 네. 뭐 제가 한 5천만 원 정도 네. 이렇게 목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지금 이제 만약 주식을 산다고 했을 때, 예. 아까 이제 좀 말씀해주신 근데 그거는 또 좀 반도체 쪽이니까 네. 사실 포트폴리오는 이게 네. 섹터별로 좀 나눠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뭐 한 3종목으로 줄인다고 하면 저라면은 네. 한 빅테크에서 한 개를 고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여러 개가 있는데 네. 아마존이 지금은 그래도 빅테크 쪽에서 일단 아마존. 물론 페이스북이 제일 저평가긴 하지만 그래도 좀 안정성에 조금 더 이제 중심을 둔다면은 좀 더 이제 아마존이 좀 더 나을 것 같다. 1등 기업 사고. 네, 일단 아마존인 1등 기업이고 게다가 실제로 그 아마존의 경우는 그 2021년 동안은 계속 그냥 횡보했거든요. 구글이나 이런 기업들은 다 올랐는데 아마존은 횡보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마존이 벌이고 있는 그런 매출액이나 그다음에 실제로 아마존은 순이익을 보면 안 되고 영업현금 흐름을 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투자하는 걸 전부 다 그러니까 벌어들이는 수익을 전부 다 제출하기 때문에 그 영업현금 흐름인 그 OCF를 봐야 합니다. 야, 이 기업마다 보는 게 또 다르네요. 네, 기업마다 어떤 기업은 뭐 PS 멀티플을 봐야 되고, 어떤 기업은 P 멀티플, 어떤 기업은 그 프라이스 OCF 멀티플 이렇게 좀 나뉘어져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걸 보면은 그 보니까 이제 2022년, 3년, 4년에 그 아마존이 잘할 거라고 이제 보이고 있더라고요. 그 성장률이요. 영업현금 흐름 성장률이 되게 좋을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오랫동안 횡보를 한 아마존을 전 좀 더 선호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탑10 같은 거에서 하나 딱. 네. 그다음에 뭐 이제 당연히 전 개인적으로는 마이크론을 좀 더 선호하기 때문에 마이크론을 하고 또 이제 배당금 투자도 되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배당금 투자도. 네. 왜냐면 지금 보시면은 이제 거의 다 예전에 플러스였던 종목들이 마이너스로 가는 분들도 되게 많다고 알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많이 물렸죠. 예. 전체적인 포트폴리오가 마이너스인 분들도 되게 많고. 단타하시는 분 아니시면 거의 다 물리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거의 다 아마 좀 물렸을 거예요. 근데 이 배당금이라는 게 사실 1년에 얼마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수익률이 보존이 됩니다. 뭐 1년 뭐 연 15%, 연 7% 이런 배당금이 있거든요. 연 15%도 있어요? 네. 와, 그건 뭐예요? 그게 이제 칼 아이칸이 갖고 있는 그 종목이에요. 칼 아이칸이 그 워렌 버핏 대가의 그 라이벌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 칼 아이칸이 그 막 회사 그 주주 그쵸. 그 회사 되게 공격적으로 네, 요구하고 막 네. 근데 자기의 그 회사가 있습니다. IP라 해가지고 그 아이칸 엔터프라이즈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그 기업이 오로지 이제 그 배당만 주는 그런 회사인 격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워렌 버핏의 그 버셔 해서웨이랑 비슷한 그런 회사인데 좀 약간 특징은 조금 다릅니다. 근데 어쨌든 아이칸 엔터프라이즈가 IP 그쪽은 배당을 15% 지금 주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워낙 많이 주죠. 근데 이게 과연 줄 수 있냐? 요거는 이제 칼 아이칸이 이제 그 지분의 구조로 보면은 한 90%가 전부 다 칼 아이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자기네는 그 돈으로 안 받고 다 주식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0%는 저희들 같은 그런 일반 투자자들이고요. 그러니까 10%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돈을 줄 수 있는 돈이 충분히 남아 있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칼 아이칸 주식은 좀 15%인데 그걸 아마 한 15%를 5년 동안 계속 이제 컴파운드 인트레스트로 계속 해나가면은 2배가 됩니다. 너무 좋은데요. 네, 그래서 이건 이제 당연히 그 시세 차익은 기대할 수 없죠.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배당을 주다 보니까 주가가 오르진 않습니다. 그냥 계속 뭐 꿈틀꿈틀거리면서 이렇게 배당량 나오면은 떨어지고 또 나중에 좀 오르고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그냥 15% 정도를 계속 받아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칼 아이칸 그 회사가 뭐 미래는 알 수 없지만 망할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물론 칼 아이칸이 나이가 한 80 후반대라고 알고 있는데 이제는 그 자기 아들인 그 브렛 아이칸한테 넘겨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쪽 사람들은 너무나 돈이 많기 때문에 결국은 계속 그 주식 자체를 돈으로 안 바꾸고 계속 주식으로 받아가지 돈으로 안 바꾸고 계속 그걸 이어나갈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15%짜리의 배당 또한 너무나 매력적이지 않을까 생각해요. 저도 지금 15% 정도 넣어두고 있고 실제로 배당주라는 것 자체가 뭐 외적인 이슈 이런 거는 별로 그렇게 타격을 안 입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배당이 유지되냐 마냐 그거거든요. 중요한 거는. 근데 배당이 유지되는 이상은 주가가 더 폭락할 일도 없고 하기 때문에 아니 뭐 한국 주식에서 뭐 대표적인 배당주 같은 것들 보면은 별로 안 떨어졌어요. 오른 것도 있고. 네. 결국 배당이 주냐 마냐 그게 제일 중요한 거라 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은 좀 자기 포트폴리오를 좀 더 뭐랄까 경고화시키는 하나의 그런 장치가 될 수 있죠. 이런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질 때 주가가 뭐 떨어지더라도 조금밖에 안 떨어지니까 뭐 이걸 팔아서 그때 이걸 더 담아도 되는 거고. 또 그럴 수도 있고 현금처럼.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혹시 이름이 뭐라고? IEP입니다. IEP. 그게 이제 그 티커 이름이에요. IEP. 네. 아이칸 엔터프라이즈. 아이칸 엔터프라이즈 해가지고. 바로 찾아봐야겠습니다. 네. 그것도 되게 좋고 하죠. 그래서 그건 정말 완전 배당주. 그래서 성장주, 그러니까 좀 반도체 쪽으로 한 게, 아마존 같이 빅테크 한 게, 그 다음에 배당주인 아이칸 엔터프라이즈나 아니면 뭐 에너지 트랜스퍼 같이 뭐 좀 에너지 쪽으로 한 게, 그렇게 하시면은,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비중은 뭐 비중은 지금 되게 저평가인 걸로 좀 더 많이 몰고요. 그 다음에 아마존 같은 경우는 뭐 물론 이거는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마이크론 이런 것들은 워낙 시클릭한 기업이라 가지고 좀 나중에 좀 한 30%씩 좀 파는 게 낫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그런 걸 좀 염두에 두고 아마존은 잘하면은 좀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고 하니까 조금 상대적으로 좀 적게 할 것 같아요. 좀 적게 하고 좀 더 나중에 좀 더 이제 비중을 키우는 방식으로 할 것 같고 아이칸 엔터프라이즈나 아니면 뭐 제가 살짝 언급드린 그 에너지 트랜스퍼 같은 그런 종목들은 그것도 이제 배당주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그것도 뭐 아마존이랑 비슷하게 해가지고 차근차근 배당을 받을 때마다 또 재투자하는 형식으로 해서 하면은 좀 더 안정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에너지 트랜스퍼가 기업 이름이에요? 네, 에너지 트랜스퍼가 기업 이름인데 그건 이제 그 미드스트림 기업이에요. 그래서 야 거기까지도 보세요. 네, 그건 이제 제가 사실 많이 다뤘던 종목 중에 한 개거든요. 그러세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오르긴 했는데 업스트림은 그 석유를 많이 뽑아내는 그런 기업인데 미드스트림은 수송하는 기업이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막 그 페르미안 분지 쪽에서 다들 원유를 뽑아내고 있는데 생산량이 높아지면은 이제 수송량이 높아지니까 저평가이면서도 미래 수송량이 높아지고 배당이 7% 줍니다. 그게 그러다 보니까 7%인데 나중에 12%도 올린다고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체력이 많이 남아 있어가지고 이제 그쪽으로도 보고 있고 그래서 배당, 성장주, 빅테크 쪽으로도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책 사서 읽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주식을 진짜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네, 공부하시는 거 너무 좋아하고. 네, 보통 제가 그냥 하루 일과가 일 아니면은 전부 다 주식 쪽으로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살도 너무 많이 쪄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걸 공부하시는 것 자체가 즐거우신 거잖아요. 네. 저는 그 미국 주식의 거기는 크긴 하지만 절대적인 규모는 중소형주까지 이렇게 보기는 너무 좀 힘든 것 같은데 한국도 중소형주 보기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한국도. 근데 중소형주 중에서도 좀 탄탄한 그런 기업들이 있어요. 좀 생각보다 좀 약간 그 시가총액은 좀 낮긴 하지만 그 과거 오래 전부터 존재를 해왔고 그 다음에 그 꾸준히 그 매출액이랑 그런 펀더멘털이 확립되어 있고 저평가고 이런 기업들은 전 좋은 기업이라 생각합니다. 진짜 이 영상 시청하시는 분이 뭐 책값 얼마 안 되잖아요. 사실 뭐 비싸다고 하실 수 있는 분도 있는데 책을 사가지고 이렇게 분석해 놓으신 거 보면서 이렇게 해야 진짜 주식 공부고 투자를 했을 때 확신 있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끌고 가고 결국 돈을 번다. 지금 되게 2020년 코로나 이후에 사실 그때 들어오신 분들은 이런 장을 맞이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힘드신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되게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죠. 특히나 중소형주 많이 투자하셨더라고요. 뭐 퀀텀스케이프라던가 아니면 뭐 그 드론주라던가 또는 뭐 수소 쪽이라던가 이제 그런 기업들은 그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됐고 사실 매출액도 펀더멘털이 없는 거지. 이런 것도 펀더멘털이 되게 약합니다. 매출액이 뭐 왔다 갔다 하고 그 다음에 그로스 마진율도 마이너스인 기업들도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은 단타로만 접근하는 게 맞겠죠. 네.
꼭 그런 부분을 체크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네, 그런 것들을 좀 공부하시는 데 또 서학개미 분들 굉장히 많으시고 네. 꼭 한번 책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네요. 예, 좀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도끼님 네. 좀 이거 여쭙지 않을 수가 없어서 네. 혹시 암호화폐 투자도 하시나요? 근데 제가 암호화폐는 제가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세요? 왜냐면 이제 그 암호화폐는 제가 알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아직 뭐 많이 공부도 안 해봤을 뿐더러 제가 바라보는 그 암호화폐는 이제 뭐 이슈라던가 또는 모멘텀 그리고 이제 차트 수요와 공급 요거에 따라서 많이 결정된다고 보고 있어가지고 약간 트레이딩 개념으로. 트레이딩 쪽이기도 하고 해서 제가 거기에 대한 이제 제가 마음 편하게 못 하겠더라고요. 또 이게 하루 종일 하니까 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암호화폐 쪽은 제가 투자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암호화폐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소액 가져가는 거. 소액 가져가는 거요. 물론 이제 뭐 비트코인이라던가 이더리움이라던가 이렇게 미래의 그런 가능성을 보고 소액은 넣을 수 있겠는데 저는 이제 아무래도 제가 좀 더 잘 아는 거를 투자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 그쪽보다는 조금 더 이제 저평가된 기업들을 위주로 해서 이미 많은데 뭐 이미 분석할 수 있고 이미 그 좋은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제가 또 확장을 안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굳이 그런데 넣냐? 여기도 고기들이 많은데 여기도 이미 충분해가지고 저는 못할 것 같더라고요. 또 하루 종일 봐야 되니까 너무 힘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자신을 잘 알고 자신이 또 얼마나 그 지식을 갖고 있는지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말 그게 제일 핵심인 것 같아요. 결국 투자할 때 그 근거가 많으면 많을수록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게 적으면은 이제 금방 손절을 하거나 뭐 손해를 보거나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거시경제를 사람들이 되게 중요하게 보더라고요. 의외로.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거시경제보다는 오히려 그 기업에다가 그 포커스를 두고 하는 게 좀 더 편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면 거시경제라는 것이 그 되게 그 너무나 많은 자료들을 필요로 하거든요. 뭐 최근에 뭐 일드 커브가 뭐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부분도 있고 한데 그 보면은 뭐 기업의 그 뭐라 하나요? 그 일드 커브도 있고 뭐 그다음에 그 컨슈머 컨피던스라 가지고 소비자의 그런 이제 그 자신감을 보여주는 그런 심리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당연히 CPI랑 콜 CPI도 있고 물가지수. 거기다가 하우싱 스타트 해가지고 집이 많이 만들어지는 그런 지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발틱 지수도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그 물동량이 그 바다로 하여금 지나가는가 그런 지수도 있고 너무나 지수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보고 다 그걸 다 그 퍼즐을 짜맞춰가지고 하기에는 그리고 또 그게 뭐가 터져버리면은 또 끝나는 거지. 아무 소용없는 거지. 그 참 다 또 허물어지고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그쪽보다는 차라리 좀 더 기업이 그거에 대비해서 얼마나 잘 해주고 있는가. 결국은 사실 그 2018년도 때 그 자산 축소를 했거든요. 연준 쪽에서 자산 축소를 하기로 했습니다. 2018년도 때 과거에도. 근데 그때 당시에도 2018년도에 자산 축소를 한다고 했을 때 왜냐면 저희 이번에 2022년 5월 달에 그 자산 축소를 하기로 했거든요. 연준 쪽에서. 근데 그 과거에 2018년도 때도 자산 축소를 했는데 2018년 때 자산 축소를 하면서 그때도 주가가 좀 약간 한 10% 정도 빠졌었거든요. 빠지다가 2018년 말에도 좀 빠지고 했는데 그러니까 빠지다가 오르다가 또 약간 또 빠지다가 그런 식으로 하다가 2019년부터는 쭉 올라가가지고 2020년까지는 한 40% 올랐습니다. 근데 자산 축소가 2019년 말까지 진행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자산 축소가 진행이 된다고 해서 이게 무조건 주가가 빠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빠지고 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잘해주고 있으면은 올라간다는 것이죠. 그렇구나. 네, 그래서 이게 자산 축소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이게 아니라 자산 축소가 가고 있는 와중에도 기업이 잘해주고 있으면은 비록 2018년 초부터 2018년 12월까지는 좀 약간 뭐 속이기도 하고 떨어지다가 또 오르다가 또 떨어지다가 그런 장이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은 2019년 때는 40% 올라준 것처럼 결국 기업이 잘해주면은 인내심만 있으면은 올라간다라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뭐 빈부격차가 커지고 뭐 점점 살기 팍팍해진다고 하지만 또 잘 사는 분들은 또 잘 사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더 자산이 늘어나는 분들도 많고요. 그렇게 많고요. 그런 차원에서 기업 자체에 정말 그 기업 자체를 포커싱하면은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지금 이제 탑다운을 좀 강조해 주셨, 그러니까 바텀업을 좀 강조해 주셨는데 그
이런 거는 좀 고려하시나요? 아까 보면은 이제 SK 하이닉스나 마이크론이나 이런 거는 반도체가 네. 앞으로 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네. 계속해서 그 산업 자체가 커질 것이다라고 보통 내다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은 뭐 돈은 잘 버는데 네. 뭐 금융주가 딱 거기에다 제가 머릿속에 떠오르는데 네. 금융주 같은 경우는 돈은 되게 잘 버는데 네. 그 산업 자체가 막 확장성이 있고 성장성이 있다고 보기 좀 어려워서 그렇죠. 그걸 펀더멘털 투자로 좀 투자하기에는 또 좀 어려운 면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것도 이제 좀 약간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이제 뭐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는 은행 같은 경우는 돈을 되게 많이 벌고 하는데 네. 뭐 이제 그런 것들은 좀 약간 미래의 그런 밸류에이션을 봐야 되는 것 같아요. 미래의 그 성장률, 그 은행이 어느 정도 미래에 성장을 해나갈 수 있는가, 그게 되게 중요하고 그거에 대비해서 지금 은행이 어느 정도의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는가,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미래 성장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그 이제 그 피터린 씨가 말했듯이 뭐 P 멀티플이랑 성장률이랑 똑같으면은 적정하다는데 이제 돈은 많이 벌고 있는데 성장을 만약에 빨리 못하면은 그 밸류에이션 공식이 성립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돈은 많이 벌고 있을지언정 성장을 빨리 못 해주면은 이제 아무래도 좀 많이 좀 뭐랄까 그런 어텐션을 받기 힘든 것 같아요. 투자들로 하여금. 그래서 좀 약간 은행보다는 핀테크가 좀 더 많이 선호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네요. 예.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금리가 막 이제 오르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미국 은행은 괜찮은 것 같아요. 한국은행 말고요. 네, 미국에 있는 그 은행들은 좀 많이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 금리도 이제 막 오르기 시작하고 하니까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근데 뭐 이게 막 꾸준히 우상향한다? 그거는 아직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 도끼님 이렇게 귀한 지식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별 말씀이요. 혹시 뭐 끝으로 네. 뭐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그럼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있으실까요? 이게 그 다들 아마 미국 주식을 투자할 때 이제 아마 그 미국이 우상향하기 때문에 투자를 시작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이제 그 가치관을 꾸준히 지켜나가면서 이제 주식이 떨어진다고 하여도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이 탄탄하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이제 좋은 그 미래 전망을 갖고 있고 한다면은 저라면 이제 계속 꾸준히 투자를 해 나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걸 지켜나가다 보면은 떨어질 때 사고 오를 때 지켜보고 그런 걸 계속 이제 꾸준히 이제 지켜나가다 보면은 나중에 자기의 포트폴리오도 많이 좋아질 거라고 봅니다. 네, 그렇게 계속 그 맷집을 이렇게 지켜가면서 계속 하시면 아마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도끼님 근데 또 궁금한 게 하나 생겼어요. 네. 이것까지만 여쭤볼게요. 네, 아까 그 시크릿컬 기업. 네. 그런 거에 그 매수 타이밍은 아까 잘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럼 매도는 언제 해야 돼요? 매도가 제일 힘들거든요, 사실. 물론 이제 그러니까 매도가 정말 힘든데 이게 참 매도 이게 그 밸류에이션을 보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밸류에이션이 역사적 그걸 또 봐야 돼요. 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게 이제 더 이상 고평가 상태다. 네, 만약에 내 수익률이 뭐 이제 한 100%도 넘었고 역사적으로의 그런 흐름을 봤을 때 이제 역사적인 그런 기본적인 PE 멀티플 대비해서 지금의 PE 멀티플이 더 높다 하면은 일단 고평가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뭐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더 이상 정말 그 평균 가격 반도체 그 average selling price가 이제 정말 높아졌다. 높아졌고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기업들이 생산을 많이 하고 있다. 네. 이제 그런 신호가 올 때 그때 이제 약간씩 줄여나가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근데 다 팔 필요는 없고요. 뭐 30%씩 팔아가지고 너무나 싸게 샀으면은 저는 팔지 않거든요. 네. 옥시덴탈 같은 경우는 제가 70% 팔고 30% 그대로 놔두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것 또한 이제 130% 넘는 수익이 생겼는데 다 안 팔고요. 네. 그건 이제 70%만 팔고 30%는 갖고 있는 거죠.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제 막 그 유가가 이제 거의 한 그때 당시에 $120를 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또 이제 그 카나이칸이 또 그 옥시덴탈을 팔았습니다. 네, 워렌트 빼고요. 워렌트 빼고는 다 팔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정말 좀 이제 좀 내가 원하는 수익률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좀 약간 그래도 제가 샀을 때에 비해서 좀 주가가 많이 오르기도 했고 그다음에 유가도 많이 올라졌고 그다음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그런 분쟁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좋은 게 많이 생겼다. 그 옥시덴탈 그 원유 기업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좀 판 거죠. 그래서 이걸 그대로 반도체 그 적용을 해보면은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이제 나중에 환환기 때 그 average selling price가 기본적으로 평균 판매 가격이 많이 높아졌을 때 그리고 실제로 반도체가 많이 이제 그 생산이 되고 해가지고 이제 점차 그 이제 좀 약간 줄여나갈 것 같은 그런 이제 전망이 될 때 이제 그런 것들은 좀 약간 많이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그 저기 자료 보시면요. 그 보시면 자료 보시면은 랜드 프라이스와 그다음에 DRAM 프라이스의 가격을 보실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그 가격을 보시면은 지금 적어도 아마 한 2022년에서 2023년까지도 아마 특히나 DRAM은 아직도 많이 쌀 겁니다. 예, 그러네요. 예, 왜냐면 1 아래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게 이제 올라가면은 에버리지 셀링 프라이스가 높아지면은 그때부터는 좀 약간 좀 천천히 매도를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도키님 말씀을 딱 듣다 보니까 이게 매도라는 게 그냥 뭐 퍼센트 얼마 올랐고 2배 되고 이렇게 파는 게 아니라 기업마다 다르네요. 네, 기업마다 좀 다릅니다. 또 그러니까 기업을 공부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예요.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도. 그러니까 그 디램의 가격, ASP 이런 거를 알고 있어야 이게 고점일 땐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역사적 PER도 다 다르니까 기업마다 산업마다 다르고. 그러니까 이게 매도도 막 이렇게 일률적으로 와 많이 올랐다 이게 아니라 그 기업의 환경과 펀더멘탈이나 역사적이나 이런 거를 다 알아야 이제 지금 좀 팔까? 물론 틀릴 수도 있죠. 네. 판 다음에는 깨끗하게 그냥 이제 미련을 두지 말아야죠. 거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다 팔면 안 되고 내가 틀렸을 수도 있으니까 맞습니다. 또 분할 매도로. 네, 그렇죠. 그래서 30% 팔고 또 오르면 또 30% 팔고 그래서 한 나머지 최종적으로 한 30% 남겨두고 또 가만히 있습니다. 네. 매도에 대해서도 공부가 필요하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예. 도키님 그러면 오늘 한 인터뷰 한 요 정도에서 마무리도 될까요? 네. 또 너무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많이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제가 마지막 멘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도끼와 함께하는 미국 주식 어디에 투자할까의 저자이신 도끼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누셔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